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딱 핵심만 짚어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끈적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진짜 단 1원도 섣불리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에서는 수십억 원짜리 한강면 아파트를 사려고 엄청난 고금리 대출을 주저없이 막 끌어쓰고 있단 말이죠. 진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모순된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기이한 현상의 중심부로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내리고 소비는 줄어든다. 이런 일원화된 경제 공식이 철저하게 깨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요. 2026년 5월 14일 아침에 배포된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네이버 금융의 5월 13일 종가 데이터하고 아침 시황 스크립트가 담겨 있는데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핵심 자료죠. 네,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폭풍 전야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폭풍 전야의 기다림,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막 끓고 있는 용암. 이게 오늘의 핵심 테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간밤의 뉴욕 증시입니다. 아, 뉴욕 증시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시장이 철저하게 마비된 상태라는 걸 수치가 딱 증명하고 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49,521.15로 0.37% 하락했고요. 네, 하락세네요. 그리고 나스닥은 26,274.13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소수점 아래까지 사실상 움직이지 않은 완전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와, 완전한 보합이요. 그 나스닥에 상장된 거대 기업들의 주식이 쉴 새 없이 거래가 됐을 텐데 총합이 0에 수렴했다는 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증시는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그 채권 시장은 꽤 거칠게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8%로 상승했어요. 4.48%요? 와, 증시랑 채권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기저에는 결국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멈춰있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공포죠. 아,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는 그 공포요? 네, 물가 상승률이 안 꺾이면 시장이 올해 하반기로 굳게 믿고 있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 일상으로 치면 마치 부모님이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고 용돈을 올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상황 같네요? 오, 기말고사 성적표요?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성적이 안 오르면 이 금리 인하라는 선물 꾸러미 배송이 무기한 연기되는 거잖아요. 오늘 밤 성적표를 앞두고 애가 타는 거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 심리 밑바닥에는 훨씬 더 파괴적인 공포가 자라나고 있어요. 파괴적인 공처. 단순히 선물이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걸 넘어서 다음 연준의 액션이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일 수도 있다.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인상이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기준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멈추는 거랑 한 번 더 올라가는 건 주식 밸류에이션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물이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물을 뺏기고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군요. 프라이싱의 차원이 아예 달라졌네요. 맞아요. 그 불안감이 10년물 금리를 4.5% 턱 밑까지 확 밀어올린 동력인 거죠. 그렇군요. 잠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으면 한국 증시는 더 타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은 미국 소비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료를 보니까 한국 증시는 정반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코스피가 전날 급락을 딛고 1.02%나 상승했어요. 네, 7,721.45를 기록했죠. 맞아요. 이른바 8,000표를 향해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78.5원으로 소폭 안정됐고요. 미국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우리 시장은 왜 뛰어오른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핵심 동력은 딱 하나, 반도체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군요. 네, 브리핑 자료를 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11개월 연속이요? 겉보기에는 경제 체력이 되게 튼튼해 보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배경을 분해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흑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년 대비 50% 이상 폭증한 반도체 수출 때문이거든요. 와, 50% 폭증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거 심각한 착시 현상 아닐까요? 반도체 산업이 한 번만 삐끗해도 국가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아슬아슬한 뜻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붐이 무슨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팔려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구축하려고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싹쓸이 하면서 생긴 붐이죠. 그렇죠. 만약에 빅테크들이 이제 서버 구축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투자 줄일게요. 이러면 이 화려한 흑자 성적표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네,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의 강력한 엔진이 다른 침체된 산업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니까요. 만약 그 기관차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탈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 연쇄탈선이라니 단어가 되게 무섭네요. 그렇다면 다음 자료 내용이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 노사 협상 관련 이슈죠. 맞아요. 방금 우리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라고 분석했던 그 반도체의 심장부, 삼성전자의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료를 보면 13일 4호 조정에서도 노사협상이 결국 결렬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거든요. 일주일 연장이요? 그러면 총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일주일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 경제의 버팀목, 그리고 5월 국내 증시 향방을 완전히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에요. 점과 점을 연결해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급증을 견인하는 핵심이 AI 구동의 필수적인 HBM이잖아요. 네, HBM? 근데 이 HBM은 창고에 막 쌓아두고 파는 범용 메모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아키텍처에 맞춰서 철저하게 주문 제작되는 적기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버퍼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의 일주일 동안 파업이 현실화돼서 생산 라인에 병목 현상만 생겨도 그 파급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비유하자면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구단이랑 갈등 생겨서 나 출전 안 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군요. 하하, 네. 지켜보는 벤치나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겠죠. 진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숨 막히겠네요. HBM 공급 지연되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일정 전체가 도미노처럼 밀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테크 산업의 동맥이 막히는 것과 같거든요. 끔찍하네요. 자,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자료의 내용을 공유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시경제는 금리 공포로 얼어붙어 있고 전통 제조업은 노사 리스크로 살얼음 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중력의 법칙, 고금리 압박을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두 곳의 시장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아주 모순적인 시장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미래를 위한 투자,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비스 유료화로 실질적인 매출을 내면서 주가를 방어 중이더라고요. 이 변화의 핵심은 AI가 이제 막대한 투자 시기를 지나서 실제 돈을 버는 증명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당장 돈을 못 벌면 주가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기업과 소비자들이 기꺼이 AI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가 팍팍해졌는데도 기꺼이 구독료를 낸다? 이건 AI가 주는 가치가 그 압박에 이겨냈다는 뜻이네요. 혁신 기술이 스스로 거시의 경제 족쇄를 끊어낸 아주 인상적인 케이스죠.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두 번째 시장입니다. 바로 국내 부동산이에요. 서울 아파트 시정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8주 연속 상승했고 심지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막 속출하고 있대요. 네, 데이터가 확실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공포를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사야겠다고 뛰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과열 같지만 그 심리 밑바닥에는 강력한 포모, 그러니까 소외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계산도 작동하고 있고요. 이성적인 계산이요?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제나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사실상 증발해 버렸거든요. 아, 새 집이 없다. 물리적으로 물건이 없다는 공포군요. 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인플레이션 잡기가 이렇게 힘든 걸 보면서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화폐 구매력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못 믿으니까 차라리 수억은 빚을 내서라도 콘크리트 방공호, 실물 자산으로 돈을 대피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라는 이성적 제동장치가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님, 한쪽에서는 금리를 못 내릴까 봐 증시가 멈춰서 덜덜 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글 AI에 돈을 내고 한강변 아파트를 신고가에 막 사들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현실이 한 경제 안에 공존한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네, 경제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각나서 각자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분절화 현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편화된 퍼즐을 한 번에 다 뭉개버리고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을 수 있는 마지막 외부 요인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네, 리포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미국 CPI 걱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이클이 완성되는 지점이죠. 브리핑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유조선과 이란 함정 간의 대치가 발생했어요. 아,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군요. 네, 종전협상 동력도 약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즉각적으로 상품 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 말씀하시는 거죠? WTI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전일 대비 1.27달러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배럴당 105.8달러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 105달러요? 배럴당 105달러면 진짜 경제 전반에 숨통을 조이는 가격 아닌가요? 이 유가가 물가지수랑 우리 일상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다는 건 전 산업의 생산비용 구조를 뒤흔든다는 뜻이에요. 선박들이 호르무즈 위험 지역을 우회하면 운송 시간이랑 연료비가 이중으로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치솟은 물류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결국 그게 모든 소비재의 최종 가격에 전가되는 겁니다. 운송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건축자재 같은 석유화학 제품 원가도 다 올라가고요. 아, 그렇겠네요. 제조 원가랑 운송비가 동시에 오르는 거군요. 네, 가장 최악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원가가 올라가면 미국 CPI가 시장 기대만큼 떨어질 수가 없겠죠. 와,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결국 지구 번대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안개가 뉴욕의 물가 성적표를 망치고 그게 다시 우리 청취자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높이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완벽한 통찰의 종합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진짜 이 복잡한 변수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소름이 다 돋습니다. 자료에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죠. 네, 시장이 잠시 멈춰섰을 때가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문장이었죠. 맞아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들이 절대 청취자님의 지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 이면의 메커니즘이 멈춘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 현상 이면의 원리를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청취자님, 오늘 심층 자료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님만을 위해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만약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끈적하게 유지돼서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AI 기술 기업들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계속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높은데 특정 섹터만 돈을 번다.
네. 낡은 전통 경제는 침체해 가는데 새로운 기술 경제랑 소수의 자산가들은 그들만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 끝없는 호황을 누리는 거죠. 완전히 양극화된 시대군요. 맞아요. 그런 완전한 양극화 시대가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건 아닐까요? 청취자님, 오늘 밤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 이 모순된 현실과 이 질문을 꼭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 큰 통찰이 청취자님의 투자와 세상을 보는 시야에 큰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지적으로 충만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